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과학하고 인류 문명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탐구하고 배울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실험. 그죠?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탐구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는 실험을 못하냐면,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건 실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화산 폭발을 어찌 일부러 만들 수도 없고, 지진은 일부러 만들 수가 있긴 한데, 화산 폭발 같은 거는 임의로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석탄이나 석유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도 실험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과학을 탐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실험이 가능한 거랑 실험이 가능한 주제를 연구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아예 실험이 불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랑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는 실험이 가능한 주제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 연역적 탐구라고 해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탐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의문을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 형태의 탐구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주 간단하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해가 동쪽에서 뜰까? 왜 달이 모양이 매달 변할까? 왜 밀물하고 썰물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왜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문제를 인식해주는 과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왜가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가설이에요. 가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이제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해가 왜 동쪽에서 뜰까?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여러분들, 왜 해가 동쪽에서 뜨지? 달은 어디서 뜰까? 똑같아요. 동쪽에서 떠요. 그러면 별은 어디서 뜰까? 별도 동쪽에서 떠요. 다 동쪽에서 떠요. 모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천체는 다 동쪽에서 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냐면 다 서로 져요.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해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별도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그럼 다 똑같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은 이유가 똑같겠지,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해가 왜 떠서 질까? 해는 왜 동쪽에서 떠서 왜 서쪽으로 질까?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뭐래요? 스스로 도는 자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해잖아. 태양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낮이지. 자전에서 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해가 뒤통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안 보여요. 그럼 밤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뭐가 돼요? 낮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방향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지에 대한, 이거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만약 왜 이럴까 생각을 했더니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설이 결론과 일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 맞을 수는 없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 망한 거야? 다시 하면 돼요, 그냥. 뭐를 다시 세워? 가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실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잠정적인 결론이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할 건가에 대한 탐구 설계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할 건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실험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내가 세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를 하고요. 어떻게 실험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변인 통제 등의 구체적 탐구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줄여서 줄임말이 변화하는 요인이라는 뜻인데, 크게 변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의식, 나는 왜 살이 쪘는가에 대한 인식을 했어. 자꾸 방학 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야. 10kg가 찐 거야. 그래가지고 가설을 세웠어. 내가 도대체 왜 살이 쪘나 생각을 해봤더니만 하루에 초콜릿을 3개씩 먹었어. 그랬더니 살이 찐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 실험을 하면은 똑같은 친구 3명이랑 나랑 체중이 똑같은 친구 3명이랑 한 명은 초콜릿을 아예 안 먹고, 한 명은 초콜릿을 3개씩 먹고, 한 명은 초콜릿을 10개씩 먹는 거죠. 그 세 개, 이게 바꿔본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 때문에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작 변인이 있고, 통제 변인이 있고, 종속 변인이 있는데, 자,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험 목적이에요.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준 거는 뭐야? 초콜릿을 먹는 양이죠. 누구는 하나 먹고, 누구는 3개 먹고, 10개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험 목적에 따라서 바꿔주는 게 뭐예요? 조작 변인이에요.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실험의 결과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초콜릿 누구는 하나 먹고, 3개 먹고, 10개 먹었어. 근데 초콜릿 하나 먹는 애가 밥을 하루에 5개 먹은 거야. 그리고 초콜릿 3개 먹는 애는 하루에 2끼만 먹었어. 그럼 이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겠니? 초콜릿 때문에 살이 쪘다라고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똑같이 해주고 초콜릿 먹는 양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이 하루에 3끼 먹고 먹는 반찬도 똑같고 하루에 밥을 먹는 시간도 똑같고, 야, 하루에 3끼 먹는데 해진 이후에 7시 이후에 3끼 먹는 거랑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는 거랑, 예, 아침에 3끼 한꺼번에 다 먹고 쫄쫄 굶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 초콜릿을 먹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돼? 다 달라진다란 말이죠. 저게 초콜릿 때문에 쪘는지, 밥을 많이 먹어서 쪘는지, 중간중간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사탕을 먹어서 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목적 말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통제 변인. 그러면은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작 변인에 의해서 나오는 실험의 결과예요. 그랬더니만 초콜릿을 10개 먹은 애가 살이 제일 많이 쪘더라, 또는 초콜릿을 안 먹은 애는 살이 제일 안 쪘더라 라고 하는 나오는 실험의 결과가 뭐다? 종속 변인이라고. 종속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딸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종속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이 세 개를 정확히 해줘야지,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면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 다 달라져 버려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설계를 하는 게 변인 통제고, 이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되게 많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결국에 실험을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느 거는 안 바꿔줄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잘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라고 하는 게 이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실험을 설계를 한 다음에 뭐래요? 탐구 수행을 해요. 변인 통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탐구 수행을 하고, 탐구 수행을 한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3일에 한 번씩 체중을 재보는 거야. 그것도 체중을 잴 때 아침에 잰 체중이랑 저녁에 잰 체중이랑 달라요. 밤에 선생님도 밤에 체중 잰 거랑 아침에 일어나서 잰 거랑 체중이 아침이 더 적어. 한 1kg 넘게 차이나, 선생님도. 왜냐면 자면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오줌 넣어도
오줌 빠져나간 만큼 어떻게 돼? 체중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잰다든가, 네, 또는 갔다 오고 나서 잰다든가, 그것도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통제 변인이에요.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나온 자료를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봤더니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론이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랑 맞으면 그대로 끝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다시 가설을 바꿔야지. 초콜릿은 문제가 아니었어. 다른 게 문제였어. 라고 하고 다시 가설을 바꿔서 실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나오는 결과로 결국에는 과학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되게 그 여러 가지를 알아내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말고 혹시 여러분들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 알아요? 플레밍?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만든 과학자가 이름이 플레밍인데, 이분이 원래 그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이거를 발견을 해놨는데, 그 사람도 이제 발견을 한 건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고 이게 샤알레 같은 데다가 세균을 막 키워놨는데, 휴가를 가면서 이걸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뚜껑을 안 덮고 간 거야. 그러니까 뚜껑을 안 덮고 갔더니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 세균을 기르는 이 샤알레에 곰팡이가 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파란 곰팡이가 핀 데만 세균이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었던 거예요. 세균이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세균을 밥 먹여서 키우고 있었는데 세균이 안 자란 거죠. 그랬더니 이게 푸른 곰팡이에서 뭐가 있나? 라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여러 개 키워보면서 푸른 곰팡이 준 거랑 안 준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만 푸른 곰팡이가 있던 데만 세균이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이거를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 실험을 하면서 푸른 곰팡이 안에서는 뭔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푸른 곰팡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안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세균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해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각기병은 여러분들 사람도 각기병 걸려요. 이렇게 당만 걸리는 건 아니고,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은 이게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에 해당이 돼요. 비타민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병이 생겨요.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소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병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비타민 중에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비타민이 뭐니? 알고 있는 것 중에 비타민? 레몬 안에 들어있는 게 비타민 뭐예요? C죠, C. 그지? 비타민 C는 뭐 먹는 걸로도 많이 팔잖아. 그지? 근데 이 비타민 C라고 하는 게 부족하면 괴혈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괴혈병이 뭐냐면 잇몸에서 막 피가 나면서 이가 다 빠져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근데 저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여러분들 그 콜럼버스 알아요? 신대륙 발견한, 미국 대륙 발견한 사람이, 그죠? 콜럼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막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얘들 나라들이 신대륙을 발견을 한다고 막 배를 타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그 탐험하고 다닌 시절이 있어요. 그때를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비행기가 없잖아. 그럼 다른 나라 가려면 뭐밖에 없니? 배, 그지?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배가 무슨 배야? 모터가 없어요. 뭘로 가야 돼? 범선이라고 하죠.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으로만 가야 돼. 근데 바람으로만 가려면은 진짜 한 세월 걸려요, 진짜. 지금이야 하루도 안 돼서 미국에 갈 수 있지만, 10시간, 12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가려면은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6개월, 아니, 두 달, 3달?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타고 있는 선원들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밥을 해서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배에서 신선하게 뭘 먹을 수가 없어.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다 뭐 먹냐면은 빵 막 말린 거, 아니면 엄청나게 단 거. 여러분들 꿀은 안 썩어요, 참고로. 꿀은 아무리 오래돼도 안 썩어요. 설탕도 안 썩어요. 왜냐면 너무 달거나 이래버리면 이 세균도 못 살아요. 너무 이 안에가 농도가 진해버리면 세균이 들어가서 물이 쭉 다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썩으니까 소금에 절인 거 아니면은 너무너무 단 거 이거밖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과일을 못 먹으니까 이 비타민이 보통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 대항해 시대 동안은 오래 배를 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뭘 못 먹어? 야채나 과일을 못 먹어. 그랬더니만 비타민C가 부족해가지고 선원들이 이에서 피가 막 엄청나게 나고 나중에 막 이가 다 빠져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그때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뭐 되게 잔인하지만 가다가 이렇게 아픈 선원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버려. 근데 그냥 바다에 버리지 못하고 섬에다가 버려놓고 간 거야. 죽던지 말던지 버려놓고 갔는데 되돌아왔더니만 살아있었어. 선원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었냐면 거기에 있던 나무에 열렸던 나무 열매랑 야자수랑 이런 걸 따먹고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 나은 거지. 과일이나 이런 데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왜 생기는지는 나중에 이게 부족해서 생기는 거구나. 과일이나 야채를 못 먹어서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저 대항해 시대에 선원들이 배 타고 갈 때는 안에다가 라임 주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라임이라고 해서 레몬이랑 비슷한데 더 신 거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먹어서 저거를 예방을 했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각기병을 어떻게 탐구를 했냐면, 자,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나은 거야. 어떻게 나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각기병에 걸려서 애가 막 빌빌빌빌빌 하는데 먹이를 줬더니만 어떤 애들이 나은 거지. 자, 그래서 무슨 먹이를 먹고 나았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눠서 가설을 설정을 한 거지. 닭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고서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를 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현미 뭔지 알아요? 현미? 쌀이 그냥 우리가 먹는 하얀 쌀이 백미고, 그 다음에는 약간 누르스름해요. 현미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 쌀 모양 보면 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현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쌀 눈이 있어요. 쌀 눈. 예, 쌀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미는 쌀을 여러분들 벼 봤어요? 벼 이렇게 노란색 껍질로 돼 있는데 그거를 깎아내야 우리가 먹는 하얀 쌀이 나오는 거거든. 저게 현미는 저걸 좀 덜 깎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먹는 게 5번, 6번 깎은 거거든요. 근데 10번 정도 깎은 건데 현미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4번만 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있냐면 여기 쌀 눈이 남아있어요. 눈. 우리가 먹는 건 이 눈이 없어. 근데 비타민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은 B1이 요 쌀 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닭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더니만 각기병이 나은 거야.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 물질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각기병하고 모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닭을 두 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눈 다음에 한 무리는 백미만 주고 다른 한 무리는 현미만 먹였대요. 그랬더니만 백미를 먹인 닭만 각기병에 걸렸고 다시 현미를 먹이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백미 현미를 같이 줬더니만 하얀 쌀만 백미만 먹은 애가 각기병에 걸렸대. 자, 그리고 이 각기병에 걸렸던 애들한테 다시 얘를 나눠야지. 각기병 걸린 닭을 나눠서 하나는 계속 백미 주고 하나는 현미를 준 거야. 그랬더니만 현미를 준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각기병이 나은 거고 백미를 준 애는 안 나았어. 그 결국에는 뭐야? 현미 안에는 뭔가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백미를 먹는다고 해서 각기병에 걸리고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각기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죠. 백미를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현미를 안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현미 안에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각기병을 낫게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게 비타민 B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사실들이 결국에는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의 발전하고 인류 문명 보게 되면은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과학도 같이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아니 혹시? 문명하고 문화의 차이? 문명은 안에 기술, 경제까지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화는 저런 것이 없는, 보통 이제 예술 가치만 가진 거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과학 발전이 인류의 문명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과학적 탐구로 발견한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기가 발명이 되면서 과학이 발전을 했고, 이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우주로 가는 연구를 하면서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쓰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주에서 나가면 뭐가 제일 귀중할 거 같니? 우주에서 물이 제일 귀중해요. 물. 왜냐면은 물을 다 싣고 갈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도 만들어요. 그리고 최대한 물을 어떻게 하냐면 뽑아가지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걸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줌으로 소변 보잖아. 그 소변도 다 걸러서 식수로 만들어요. 완전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최대한 흡수를 해가지고 수분을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정수기. 정수기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가면 전기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많이 쓰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거의 획기적인 거였지.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못 만드니까 뭘로 발전을 했냐면은 태양전지로 발전했다는 말이에요. 이 태양전지를 그때 처음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내보낸 거예요. 우주에서 전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문명 발전과 함께 사용을 한 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원리, 자, 빛의 굴절의 원리를 발견했으니까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꺾이더라. 그러면은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그래서 렌즈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확대도 해서 볼 수 있고 축소해서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원리를 발견을 해서 현미경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발견해서 아주 작은 물체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현미경 발견했으면 뭐도 발견했겠니? 현미경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망원경도 봤죠. 그렇죠? 망원경으로 천체도 관측해서 망원경 발견한 사람 많아요. 쓰던 망원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 있니? 갈릴레이 망원경도 있고, 뉴튼 망원경도 있고, 케플러 망원경도 있고, 많아요. 천문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전파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인공위성 전파 신호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길찾기를 할 수 있잖아요. 길찾기를 할 수 있는 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래요. 누가 찾아주는 거야? 인공위성이 찾아주는 거예요. 인공위성 최소 몇 대가? 3대가 내 위치를 찾아줘요. 최소 3대는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면 인공위성이 이게 이 하늘 위에 3대가 떠 있는데, 얘네가 쭉 해서 이렇게 원을 3개를 그려. 얘가 신호로. 그래서 여기 겹치는 요 위치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최소 3개는 있어야 정확하게 그 사람 위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결국에.
자, 그래서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내비게이션의 발견으로 길을 쉽게 찾을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미경으로 되게 미세한 거 보다가 최초로 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세포. 누군지 아냐 혹시? 최초로 세포 발견한 사람? 몰라?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최초로 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네, 세포 몰라? 셀이라고 불러요. 셀. 네, 셀이 세포라는 뜻인데 셀이 빈 공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처음으로 봤냐면 여러분들 그 와인 뚜껑 뭘로 돼 있는 줄 아니? 와인 막에 응? 와인 있잖아. 포도주 위에 아니 병 말고 뚜껑 뭐라 불러? 여기 나무죠. 나무예요. 네, 코르크예요. 코르크 나무의 껍질을 처음으로 봤어요. 로버트 훅이. 그래서 코르크 나무 껍질을 처음으로 보고 저 사람이 보았더니만 안에가 다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보고 아 이게 세포구나 해서 비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셀. 예, 요거를 이제 세포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서 점점 망원경도 더 어떻게 돼?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더 작은 것까지 볼 수 있게 이제 뭘로 봐요? 전자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지금 천체 망원경은 예전에 그냥 다 이 정도 그냥 하늘 보는 망원경이 점점 커지다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우주로 쏴. 우주에서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우주에서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하죠. 허블 우주 망원경 말고 또 지금 나가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 보면은 우주 망원경은 지구에 없어요. 인공위성처럼 우주에다가 띄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겠죠. 솔직히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게 핸드폰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올 거다라는 상상만 했었지 실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좀 더 크면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이제 차로 안 다니고 아마 드론 택시 타고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요새 드론이 택배도 해주잖아. 미국 같은 데는 진짜로 드론이 갖다 택배 해가지고 퐁 이렇게 해가지고 앞마당에다 떨어뜨려 놓고 가거든요. 워낙 땅덩이도 넓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시기가 뭐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드론 택시 같이. 자, 콕 개념 짓기 보자.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5고 얘가 X예요. 이렇게 이제 탐구를 수행할 때는 탐구 계획에 따라 실험하고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을 가설에 맞춰서 고쳐서 기록을 해주면은 논문 조작이잖아. 이러면 조작이지, 그죠? 저러면 안 되죠. 틀리면 가설을 바꿔야지. 가설에 맞춰서 실험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바꿔서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럼 실험을 왜 하니? 껴 맞춘 거지.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2번. 실험 결과로부터 가설이 맞는지 판단한 이후에 탐구 과정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다르면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설이 맞을 때까지. 가설을 고쳐서 달라. 그럼 다시 가설을 또 고쳐야지. 근데 또 달라. 그럼 또 고쳐야지. 언제까지? 가설이 맞을 때까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에이크만이 각기병에 대해서 탐구한 과정의 일부래요. 기억, 현미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설 설정 과정이에요. 이게 가설 설정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발달에 영향을 미친 사례래요. 과학적 탐구로 빛이 굴절하는 원리를 발견한 뒤에 렌즈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정확하게는 무슨 렌즈일까? 확대해서 보는 렌즈? 볼록이에요. 볼록 렌즈 있고 오목 렌즈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돋보기라고 하는 게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물체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기술을 발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주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발명을 했어요. 다음 5번. 다음은 과학적 원리의 발견으로 발명된 어떤 기기에 대한 설명인데
자, 과학적 탐구로 전파의 원리를 발견하고 인공위성 전파 신호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발달했고, 이러한 기술로 뭘 발명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발명을 했죠. 그렇죠?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참고로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 알아? 혹시? 아폴로는 달 탐사선이고요. 인공위성. 그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아니라 우리별. 우리별 1호. 제일 처음 만든 나라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러시아의 전신이 뭐냐면 소련이라는 나라고, 소련에서 맨 처음 쐈어요.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동그란 축구공에다가 다리 3개 이렇게 달려있는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리만 나. 삐삐삐 하는 소리만 나요. 그런 소리만 나는 게 최초로 인공위성을 쏜 거예요. 자.